저희 항상 궁금해하는 거 집값. 네, 서울 집값. 집값은 한번 그래프를 좀 볼까요? 네. 그냥 제가 막 말로 하는 것보다 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책이에요. 제 독자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책이 출간이 돼서 네. 또 이런저런 또 좀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빨간 게 서울, 그리고 주황색이 경기도, 네. 그리고 보라색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네. 수도권만 이렇게 좀 모아놨고요. 네. 0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이 데이터는 이제 KB에서 제공을 하는 네.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좀 보기 쉽게 네. 그렇게 좀 해 놓은 거고요. 네. 올랐다 내렸다 뭐 그냥 항상 네. 수도권은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수도권은 이렇게 좀 뭐 낙폭이 좀 커요. 네. 이렇게 이때 막 올랐다가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네. 이때 또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 안에서는 야, 이때가 정말 많이 올랐나 보다 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가려진 왼쪽에 또 네. 가려진 부분이 또 있어요. 왜 가려졌냐면 이제 KB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데이터는 이 이전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한 군데 이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이 가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상승했던 사이클도 98년도부터 올랐었거든요.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 정도를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때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네. 한 5년, 6년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근데 하락은 좀 폭이 작죠. 네. 그리고 또 03년, 그러니까 2013년, 14년 뭐 요때부터 이제 또 이만큼 올라왔던 거예요. 네. 가격이 수도권이. 최근에 제가 겪었던. 네네. 이때는 한 8년? 이제 과거 상승 사이클보다 조금 짧았지만 네. 상승한 폭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하락도 격렬하게 했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왜냐면은 이때는 그 5년, 6년 동안 요만큼 떨어진 거였거든요. 서서히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요, 한 1년 정도, 1년 동안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격렬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네. 지금도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약간의 하락을 아직도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가격 위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가격 이제 위치. 경매 투자를 할 때도 이제 뒤에 가서 쭉 얘기들이 나올 건데, 네. 야, 그럼 지금이 비쌀 때냐, 쌀 때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점을, 이 선이 뭐냐면,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아파트 가격도. 네. 그러니까 마치 물가가 거의 직선 형태로 쭉 우상향을 하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듯이 결국 실물 자산인 아파트도 오른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봤을 때 네. 물가 오르는 것보다 때로는 훨씬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합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네. 그러면 위치가 또 물가보다 더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이 위에 있는 시기도 있고. 한참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물가지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인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야,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물가 지수보다 더 밑에 있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했네. 서울은, 야,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위에 있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서울은 가격 위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뭐 중간 정도? 인천은 오히려 낮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5년, 6년 동안 하락한 그 폭보다 더 많이 1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네.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네. 이제 뭐 지방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네. 수도권에 대한 얘기를 네. 먼저 좀 하자면 네. 이렇게 요런 가격 위치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PI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쉽게 얘기해서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울 평균이 뭐 17이다라는 거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7년 동안 내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지표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점이 나오고 그리고
연봉은 계속 오르거든요, 소득은. 네. 소득은 항상 그 물가 오르듯이 꾸준히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 PIR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평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오르는 만큼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 이게 수평이 유지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건 가격 위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PIR 수치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서울은 높다. 높다. 네, 상대적으로 이 평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PIR이 다시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떨어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제 보합을 유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PIR 수치는 내려가겠죠. 서서히.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땐 하락의 폭이 단기간에 엄청 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은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빠져서 PIR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게 좀 보합을 유지를 하면서 네. PIR이 내려가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이제 제 전망은 네. 요 정도 가격대를 일정 시간 동안,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또는 7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어떤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일정 기간 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가격대,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전망이에요. 지금 격렬하게 빠지긴 했지만 이게 네. 여전히 상단에 그렇죠.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서울은 워낙 넓잖아요. 또 네, 25개 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또 서울 중에서는 이미 많이 빠진 지역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강남 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때 가격만큼이나 더 반등을 한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떨어진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후레기님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많이 올랐던 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은 생각을 그렇게들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냐면은, 네. 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강남은 안 떨어졌어. 강남 불패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무조건 떨어져라고 제가 뭐 단언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로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좀 보합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 인천, 그리고 요 중간 정도에 이제 경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인천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서울이랑. 심하게 네. 올라갔다 심하게 떨어졌네요. 네, 심하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위치도 거의 평균이랑 비슷한 수치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러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인천은 왜 서울 경기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빠졌다가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인천도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면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송도라든지 특히나 이제 송도, 그리고 이제 뭐 서구의 뭐 청라나 그 일부만 조금 반등을 했고, 나머지들은 반등을 거의 못했어요, 인천은. 그 서울 경기가 막 오를 때, 반등을 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이제 가격 위치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왜 반등을 못했느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반등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지금 그래프상도 살짝 보이시죠? 약간 좀, 이렇게. 예, 약간 좀. 네. 차라리 지금 현재 뭐 투자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인천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천은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관망이나 지지부진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배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같이 지금 좀 많이 내려온 데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지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나올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러네요.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효율적인 거 맞아요. 근데 딱 보셔도, 야, 그럼 서울보다는 네.
그러니까 투자로 봤을 때는 야, 인천이 더 괜찮겠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거 딱 이거만 봐도 네. 서울 좀 빡센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나올 얘기를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서울 경기는 네.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근데 이제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싸게. 이제 얼마나 싸게 그럼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뒤에서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얼마나 싸게 낙찰이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뭐 내 집 마련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은 무조건 경매로 싸게, 싸게 사는 게 지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요소도 좀 가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 배제된 시장이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도 이렇게 경매로 좀 접근할 시기이다 지금은.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네. 서울이네요. 네, 서울인데요. 어. 보통 얼마나 싸게 그럼 경매로 낙찰이,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4월 2일 날 낙찰된 건이거든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 따끈따끈한데 여기 시세가 9억 8천. 현재 제일 싸게 나온 매물이 9억 8천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터무니없이 그냥 호가가 아니라 뭐 9억 4, 5천 정도에 이미 얼마 전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수도권이 다 수치들이 그 데이터들이 막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뉴스나 뭐나 이런 걸 보시면은 뭐 다시 반등을 하네 안 하네 막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막 가서 이 아파트를 살려면은 요 가격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9억 8천이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서울은 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느낌 바로는. 그렇죠.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9억 한 3천? 9억 3천. 2천, 3천만 그러니까 한 5, 6천 정도 좀 네. 저렴하게 낙찰이 될 것이다. 네. 그럼 그 정도라면은 후레이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거 사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뭐 시세 대비 4, 5%만 싸게 사도 서울이니까 좀 땡큐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경매를 하세요. 왜요? 네. 왜요? 8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러네요. 네. 8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거 뭐 권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네. 근데 매우 평범한 물건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네, 그러니까 하자를 치유해야 되거나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완전 경매 이제 초보,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거, 그리고 이제 뒤에서 약간 어려운 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그 파트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의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90%에 해당되는 물건의 유형이거든요, 지금. 이 건이. 그럼 그 90%만 알아도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뭐 전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5천에서 네. 한 1억 5천 사이. 그리고 이제 뭐 한 20억대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비싼 물건들은 뭐 한 3억 뭐 이렇게 해도 싸게 낙찰이 되고 그래요. 요즘 경매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을 실거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네. 12억, 13억 했던 거를 네. 지금 보면 한 9억 5천 정도에 지금 다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그렇죠. 8억 6천 5백에. 네. 13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네. 이 아파트가. 네. 이제 그러다가 이만큼 빠져서 이제 9억 뭐 중후반 정도의 시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도면은 많이 하라 그랬죠. 제가 봤을 때 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좀 보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지금 분위기가 막 좋아서 다시 막 오른다? 뭐 여기서 이제 다시 10억대가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가서 그럼 다시 이 가격이 될 것이다.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제법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PI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상승을 할 만한 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낮은 가격 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냥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마냥 기다린다. 그럼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좀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언제가 제일 내 집 마련 서울이 제일 좋을 때냐?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아마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전망대로 계속 이런 상태 보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경매로 1억 이상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그것도 이만큼 낮은 뭐 과거에 비해서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1억 넘게 싸게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이 또 내가 샀는데 또 떨어지면 또 전전긍긍 그렇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또 마진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서 아파트 유형마다 좀 다른데요. 네. 지금 요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 받은 위치가 이제 뭐 8억 거의 한 요 정도 대요. 요 정도 대. 요 낙찰 받은 가격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그리고 이게 서울이고 네. 뭐 이제 뭐 경기도, 인천 다 봐야겠죠. 네. 이게 이제 경기도고요. 경기도 중에 이제 의정부시. 네. 의정부시인데 요건 가격대가 이제 확실히 의정보다 보니까 싸죠. 네, 싸고 이 아파트의 시세가 4억 4천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격대에 실거래도 됐었고 4억대 정도. 네. 네. 4억 뭐 한 초반 정도. 네. 근데 낙찰가를 보시면 3억 1,500. 이것도 한 1억 2, 3천 정도 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또 입찰이 18명인데도 이렇게 네. 싸게. 네, 맞아요. 아, 이거 짜릿했겠다. 18명 중에. 굉장히 짜릿했죠. 이 정도면은 정말 낙찰 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것도 이제 4월 2일 날. 바로 이제 지난주에 낙찰이 됐던 건이고요. 요즘 그러네요. 경매 시장 분위기가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인천도 한번 봐야겠죠. 인천은 인천. 레미안 부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쪽 지역도 이제 뭐 부평이면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 출퇴근을 할 만큼의 또 접근성도 좀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싸게 나온 매물이 7억 9천이에요. 근데 6억 7,100. 이것도 많이 싸게 낙찰이 됐죠. 그죠? 네.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 너무 재밌죠? 재밌네요. 항상 경매는 이렇게 결과만 보면 되게 재밌어. 맞아요.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은 이제 더더욱 인천은 더 희박해 보이고요. 네.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또는 핵심 역세권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싸게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경매로 야 요새 경매로 재미 보기 힘들어 라는 질문이나 대답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상식을 좀 뛰어넘죠. 응. 뭐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낙찰 사례를 그대로 지금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린 거니까. 네. 물론 지금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동안 한 20건에서 한 40건 정도가 낙찰이 돼요. 한 주. 그 정도 낙찰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시세랑 별 차이 없게 낙찰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들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엄청 싸게 낙찰되는 건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경기도는 거의 한 60건에서 한 80건 정도 매주 이제 그 정도의 물건들이 계속 낙찰이 되고 있고, 네.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굉장히 싸게 또는 시세랑 비슷하게 좀 높게 낙찰되는 건. 그리고 이제 인천도 그렇고요. 네. 인천은 좀 물건 수가 적어요. 보통은 한 10건에서 20건 사이에요. 물건이 굉장히 적은데 네. 그 안에서도 아까처럼 좋은 가격에 낙찰되는 건이 있고, 그리고 인천은 대체적으로 좀 낙찰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서울, 경기도보다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가운데 보통은 일반적인 분들이 관심을 갖는 물건들은 희한하게도 왜 내가 입찰 들어가면은 다 막 30명, 40명 막 그래요, 진짜. 네. 왜 내가 들어가는 거는 막 이렇고 낙찰도 굉장히 높게 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은 막 싸게 되고. 네.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막 시세대로 막 뭐 높게 낙찰되는 건들을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경매는 별로다. 아파트는 일단 별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선입견을 제가 아까 그게 뭐 특별하게 제가 막 뭔가를 엄청나게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매주 그런 낙찰 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항상 그 정도 그렇게 싸게 낙찰되는 건들이 매주마다 나와요. 매주 나와요. 어쩌다가 아니고 네. 매주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수강하시는 분들 낙찰된 사례들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뭐 경매로 아파트 충분히 수익 내기가 괜찮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낙찰 사례들을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한번 볼까요? 네. 그거 중에 이제 첫 번째, 연도별로 하나씩만 제가 골라왔거든요. 아, 2017년도죠. 그리고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고척동. 네. 쭉 이제 09년부터 뭐 이렇게 좀 밋밋하게 이제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14년 뭐 이때부터 꿈틀꿈틀 좀 오르기 시작했죠. 네. 뭐 올라봤자 뭐 요 정도. 정말 네. 꿈틀꿈틀. 그러고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 있을 시기에,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이 낙찰을 받은 시기예요. 빨간 선이. 네. 그리고 이 연두색 선은 이 시기의 시세가 이 가격이죠. 네. 4억 한 중반 정도. 네. 4억 4천, 5천. 그런데 낙찰은 4억에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4, 5천 싸게 받은 거죠. 네. 낙찰을. 네. 네, 요 정도 싸게. 아까 막 1억 넘게 싸게 낙찰 받은 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에게? 별로네. 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 이 이후에 쭉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타이밍에 따라서 한 4, 5천만 싸게 낙찰을 받아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다? 2017년이었다. 뭐 한 4, 5천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후에 시세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바로. 네. 바로. 와. 상승을 했고 최고가는 뭐 9억 중반, 뭐 10억 육박하게끔 이제 실거래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다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받았던 사례들이에요. 남의 사례가 아니고 네. 진짜 실사례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경매 강해준 실전반은 이제 추천 물건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요. 요건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강생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제가 낙찰을 받은 사례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때 하여튼 뭐 이랬다. 이랬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야, 그럼 뭐 수익이 얼마 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 팔았으면 대박이었고 네. 이때 팔았어도 뭐 나쁘지 않고 뭐 7억 정도에 괜찮죠. 팔았어도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실거래가가 이제 제가 판 가격이에요. 와, 어떻게 저때 파셨어요? 저는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갖고 있는 물건은 안 판 게 아니라 못 판 거. 그러니까 왜 못 팔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는 중요한 게 다주택자 또 양도세 중과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못 팔았거든요. 근데 얘는 왜 팔았어? 어떻게 팔았지? 네, 어떻게 파셨어요? 왜냐면은 임대주택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일반 세율이어도 세금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4년에 자동 말소가 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였죠. 이제 보통은 이 기간 동안에 좀 좋은 가격 위치에서 판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대표님도 이렇게 이거 뭐 권리관계나 뭐 하자가 있거나 이거는 권리적인 하자가 좀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대표님도 이렇게 쉬운 물건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도요. 저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15년, 16년 이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일반 물건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세요? 네. 많이 하고 아니, 골목상권 침해 아닙니까? 이렇게 싸게 낙찰되는 건들이 막 엄청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엄청 물건이 많고. 근데 요건은 권리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뭐 요 정도 싸게 낙찰 받은 거예요. 뭐 4, 5천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싸게 낙찰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싸게 낙찰되는 거는 일단 20년 동안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고 05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는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시기죠. 재밌습니다. 네. 대표님의 실제 사례, 네. 매도 타이밍까지 와 아주 뭐 기가 막힌. 그리고 이제 18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18년도도 여전히 서울이 좋은 시기였죠. 네. 왜냐면은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지금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뭐 이때도 그랬어요. 지금 뭐 엄청 떨어졌죠. 네. 엄청 떨어졌고 이제 꾸물꾸물 좀 오르네 이제 뭐 그런 시기였죠. 네. 요게 이제 낙찰받은 시기 2018년도 이제 5월 달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낙찰가를 보시면 이것도 한 3, 4천 싸게 낙찰받은 거예요. 네. 이것도 3, 4천. 이것도 그 막 싸게 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싸게 받은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3, 4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네. 이건 이때부터 이제 뭐 수강생분이 이거 낙찰 받았던 사례고요. 근데 또 타이밍을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때는
13억 중반까지도 실거래가 됐었고 13. 그리고 지금 엄청 떨어졌죠. 네. 떨어져서 지금 10억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분은. 어. 왜? 아직 그 임대 이거는 이제 8년 등록을 해 놓으셔가지고 네. 그게 아직도 안 끝났어 이게. 근데 뭐 지금 뭐 당장 급하게 팔 이유는 없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노원구는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이제 거의 바닥쯤 오지 않았을까 이제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급하게 뭐 노원구는 뭐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팔지도 못해요. 뭐 아직 몇 년 더 남았을 거예요 이게. 18년도니까 8년 뭐 16년은 돼야지 이제 26년? 네. 네, 26년 돼야지. 네. 어쨌든 뭐 그러면 일단 10억보다는 더 높은 금액에 이제 팔겠죠. 그럼 뭐 나쁘지 않죠. 그래도 한 5억 이상의 차익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낙찰 받은 물건들은 보통은 요 정도의 수익들은 이제 나왔죠. 이제는 19년도는 서울은 이제 많이 오른 시기였고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를 보시면 네. 경기도 막 이랬어요. 이번 상승 사이클은 서울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고 네. 경기도 인천은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움직였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입주 물량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타이밍이었죠. 이제 19년도면은. 근데 보시면 아예 아직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네. 네. 네, 이거 절대로 이 지역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수원. 그 망포. 네. 수원 중에서도 영통. 네. 수원 중에서도 영통이면은 지금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영통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경기도 중에서. 네. 그만큼 이제 경기도 중에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랬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시세보다 이것도 한 3, 4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때 못 팔았죠. 왜? 중과 때문에. 예, 못 팔고 이분은 언제 팔았냐면은 네. 이때 파셨어요. 어. 네, 5억에 파셨어요, 이거. 그러면은 뭐 그래도 2억 이상의 뭐 좀 그쵸. 차익은 남았죠. 뭐 세금 제하더라도 뭐 1억 중반 정도의 뭐 순수익은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물건이었고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20년도로. 야, 이게 계속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네. 20년도에도 이제 물론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네. 이때는 이 경기도가 19년 후반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20년이면 이제 막 오르죠. 그리고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년도면은 막 상승을 네.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초입 단계. 그 시점에서 입찰을 했고요. 요 가격이었거든요. 요 가격. 3억 한 3, 4천 정도 되겠네요. 네. 뭐 그 정도. 근데 낙찰은 2억 8천, 200 뭐 이렇게. 이때 감정가가 좀 낮게 잡혔나 보네요. 보통 감정가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입찰 그렇죠. 네. 감정은 이때 된 거니까 감정했을 당시는 이게 시세가 맞았죠. 이 정도가. 이후에 가격이 좀 움직였을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초보분들은 요 감정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앵커 효과가 있어요. 예. 네, 딱 여기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감정했을 당시에 그때의 어떤 시세고 그 이후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가 낙찰받는 시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가격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하여튼 뭐 요건도 이렇게 한 4, 5천 이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고요. 잘 파셨습니까? 네, 이 실거래가요. 이분이. 근데 다 잘 파셨네요, 그래도. 네, 얼마냐면은 요게 4억 중반 정도 되겠네요. 4억 중반이면은 뭐 이것도 뭐 괜찮네요. 괜찮죠. 네, 뭐 2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1억 한 7, 8천, 8, 9천 이 정도의 수익이 났던 물건이었고요. 기간 대비 수익률은 정말 짱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년도로 넘어가면은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겠죠. 또 있습니까? 와. 계속 있어요. 와. 연도별로 하나씩 제가 뽑아 21년도예요. 그리고 21년도면은 이제는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서울은 무조건 안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인천이 좀 늦었다고 했잖아요. 네. 늦었어도 21년도면 거의 꼭지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평택이죠. 네. 평택은 좀 늦게 움직였어요. 네. 물론 평택 중에서 입지 좋은 데는 빨리 움직였고, 네. 별로인 데는 늦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때는 제가 이제 뭐 추천했던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이건 단기 매도를 해라. 단기 매도. 왜? 지금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어요.
이때. 얘는 좀 늦게 움직인 지역이다 보니까 21년이 됐어도 이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좀 그래프가 다른 아파트들과는 좀 움직임이 다르네요. 그렇죠. 좀 늦고 또 오히려 이때는 또 많이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꿈틀꿈틀 이제 막 움직였을 때. 근데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죠. 그러네요. 딱 요 찰나, 요 시기에 요 가격의 낙찰을 받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때 팔았으면 좋았죠. 근데 취득세 중과는 어쩔 거냐? 얘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단타를 하시라고 하시니. 네.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 과세까지 해도 한 뭐 30%대 선 세율 자체가 단기 매도를 했었어도 근데 이거는 제가 소식을 몰라요. 이때 파셨는지 네. 아니면 아직도 갖고 계신지. 근데 이때 파셨으면은 굉장히 괜찮았고요. 네. 뭐 4억 정도에만 이때 팔았다고 해도 뭐 한 1억 한 4천 이상의 뭐 일단은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었을 거고. 근데 3억에 팔았어도 손해는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타이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바뀌는 거죠. 네. 이제 22년으로 넘어갔어요. 22년. 22년은 이제 수도권은 그 어디도 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이제 끝이야. 지방으로 가야겠죠. 아, 그래서 전주로 갔군요. 지방으로 갔어요. 지방으로 가서 네. 야 그럼 전주는 이제 앞으로 오를 적이야? 아니에요. 전주도 전국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전주는 왜 전주야? 하락을 좀 덜 할지요. 이때 분위기는 뭐 이랬고 지금 이만큼 오르고 뭐 내리고 뭐 오르고 막 이런 분위기에 들어갔죠. 네. 입찰을. 네. 원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왜 들어갔냐면은 자 전략적으로 하면 돼요. 이런 지역에 들어갈 거면 낙찰은 어떻게? 굉장히 싸게. 3, 4천 싸게 들어가면 망한다. 얼만큼 싸게? 이때 당시 시세가 3억 거의 후반 정도였거든요. 그러네요. 2억 후반에 낙찰을 받았죠. 지방인데 지금 3, 4억대 아파트를 1억 싸게?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그래서 아예 싸게 1억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하락해도 돼.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1억을 싸게 받았으면 5천 떨어져도 괜찮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지역의 하락폭은 좀 작게 봤었어요. 네. 왜냐면 가격 위치가 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처럼 그렇게 많이 높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그 폭이 그리고 이제 이내 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 4억 정도. 그러면 요것도 뭐 한 1억 이상의 뭐 양도 차익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하락할 만한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무조건 올라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요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오른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지역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이 지역은. 자, 이제 23년도로 넘어가겠죠. 23년도. 23년도면 도대체 뭘 해야 돼?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이었죠. 네. 이것도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신 건이고요. 네. 수도권이죠, 다시. 네. 수도권으로 넘어와서 이때 받으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왔어. 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 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때 살 걸.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던 맞습니다. 시절.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매는 타임머신의 기능이 있어요. 아, 이때 살 걸. 살 수 있어요. 경매로. 그러니까 이 시세였지만 이때로 돌아가서 이 가격에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물건이에요. 왜냐면은 전세가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이 여전히 수도권은 엄청나게 낮죠. 지금 굉장히 낮은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낙찰 받아서 전세를 주고 그러면 이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네. 수도권이 그래요. 네. 서울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요 가격에 이 시세에 요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지금 6억 후반대잖아요. 네. 요 가격대에서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제 수도권은 네. 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사정 있는. 어떤 뭐 그런 류의 실거래로 보여져요. 약간 비정상적인. 그래서 거의 요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요즘 또 분위기 좋아서 이제 좀 반등을 한 가격대 한 8억, 7억 거의 후반대쯤에 이제 실거래가 됐었고. 네. 그럼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은 그래도 1억 이상 싸게 내가 내 집 마련을 한 거다. 그리고 요 가격 밑으로까지는 나중에 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더라도
빠질 가능성은 없다. 이제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것도 어떤 어려운 난이도의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거. 지금 제가 그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전부 다 평범한 물건들. 그러니까 진짜 2, 3일만 공부하면은 진짜로요. 2, 3일이요? 네. 그냥 쉬운 것만 하면은 한 2, 3일이면은 경매 공부가 가능해요. 지금 각 지역별로 용인, 네. 수원,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쫙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때가 이런 경기도는요, 너무 투자하기 쉬웠던 시기였어요. 그렇습니까? 다시 그래프를 볼까요? 네. 제가 16년도에 그 16년도에 지금 요 16년도에 경매에 입찰을 막 깔짝깔짝 하다가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한 14번 정도 제가 입찰을 뭐 이것저것 빌라랑 아파트랑 해보고 에이 안에 이랬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는 그랬던 시기가 맞아요. 왜냐면은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때는 그냥 사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타이밍은 18년, 19년도였죠. 경기도를 그냥 사도 되는. 그래서 제가 이때 그 경매 강의할 때는요, 네. 이런 물건 막 추천을 해주면서 네. 가서 입찰하고 떨어지면 가서 사라. 그랬던 시기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냐면은 네. 이때 보시면은요, 뒤로 한 번 더 가서 수도권만 놓고 보시면은 너무 투자하기 쉬웠던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원래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은요, 항상 같이 움직여 왔어요. 네. 인천은 뭐 살짝 뭐 조금 뭐 약간 좀 튀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인천도. 네. 서울과 경기는 거의 붙어서 움직였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때만 유독 얘만 갔죠, 서울만.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유가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뭐였죠, 이유가? 경기도의 역대 최고의 입주 물량이었어요, 이때가. 맞습니다. 네. 3년 동안 거의, 특히나 그게 17년도였나 16년도였나 그때는요, 거의 그 수요에 거의 3배 가까운 입주 물량.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입주 물량엔 장사 없다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정확하십니다. 3, 4년 동안. 네. 그게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제가 그걸 못 버티고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특히 수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수원 물건이었어요. 선생님, 수원.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고 왔어요, 그분은. 나는 팔 거야. 나는 팔 거야. 너도 팔라고 얘기해야 돼. 선생님, 수원을 팔아야겠죠? 그때가 많고 19년도였어요. 19년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올 때까지, 왜냐면 10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팔지 마셔라. 이제 팔면 후회하실 거다. 지금 살 때다. 그랬던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자, 그럼 입주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가야 되거든요. 네. 원래 같이 움직였던 애니까. 정말로 투자하기 쉬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부동산 시장을 누가 뭐 100%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감히 이때 99% 무조건 오른다. 그것도 큰 폭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을 잡고서 요 시기 때 정말로 경기도와 인천을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낙찰 받았던 물건들이 이제 그런 물건들이었고,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부동산 공부, 경매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네. 물론 이제 뭐 권리분석이니 뭐니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자, 경매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럼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아파트에 대한 공부는 뭐다? 결국 시장 흐름인 거잖아요. 네. 상가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뭐 수익률과 뭐 공실과 뭐 임대 수익과 이런 것들이고요. 지산도 뭐 비슷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경매는 싸게 사는 하나의 수단이다. 툴이다. 네, 하나의 툴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아예 그럼 경매로 나는 시장 흐름 전혀 상관없이 나는 수익을 볼 거야. 네. 라면 이제 조금 더 고급 단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올해. 근데 올해도 계속 연결선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 그럴 거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얼마 전에 낙찰이 된 건이고, 네. 이것도 이제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오. 이분은 처음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신혼에 있으신 분이시고, 그럼 신혼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이제 보통 몇 평대에 관심이 많을까요? 5구. 그렇죠. 네. 5구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지역에 5구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죠. 3, 40명 막 입찰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시야만 약간 내가 좀 싸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네. 남들과 같은 시각으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시각을 좀 달리 보셔라. 5구짜리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24평짜리 아파트가 좋아요? 45평짜리 아파트가 좋아요? 45가 좋긴 한데 너무 그쵸?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5평이 좋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막 대죠. 관리비 많이 나오고 네. 그 뭐 커서 뭐 하냐. 근데 이제 뭐 제 주변에는 혼자서 뭐 59평에 사시는 분들도 여럿 있거든요. 왜 59평 살아? 그거 청소 어떻게 하려고?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굉장히 뭐 효율적으로 잘 넓으면 좋죠. 네, 넓으면 좋죠. 네. 금액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시세는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건도 보시면 그래서 제가 1층 싫어하죠. 싫어해요. 네. 이것도 1층이에요. 아, 저층. 네. 저층 대형. 저는 이제 그 RR 보통 투자는 RR 로얄동 로얄층.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LL도 공략을 해보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저층에 낮은 가격. 왜냐면은 결국 똑같거든요. 네. 내가 저층이어서 5천만 원 싸게 샀으면 나중에 팔 때 5천만 원 싸게 팔면 돼요. 그럼 잘 팔려요. 그리고 오히려 갭투자를 한다면 저층이 투자 비용이 더 적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층이라고 5천만 원이 싸도 전세로 놓게 되면은 기껏해야 1,000만 원 싸거나 전세 시세는 아니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간 투자금은 더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바로 실행을 하셨어요. 실행을 하셔서 이거는 시세가 7억 한 2, 3천 정도 됐었거든요. 네. 싸게 잘 받았죠, 낙찰. 1억 넘게 싸게 낙찰을 잘 받았죠. 6억 300. 네. 저층 고려에도 한 1억 가까이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실거주로 잘 받으셨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거주라면은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분위기라면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분위기가 계속 또 좋을 수도 없고 중간에 나빠진다면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이 밑으로까지는 안 간다. 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있다가 내가 가격이 좋아졌을 때 팔면 돼요. 그죠? 이제 그런 실거주 목적으로 또 낙찰을 받은 건이죠. 그래서 계속 수도권으로 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낙찰은 충분히 지금 가능한, 내 집 마련으로 가능한 시기고,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널려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실거주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이것도 되게 짜릿하고 기분 좋으셨겠다. 가격 12대 1을 뚫은 거예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어. 이등과의 가격 차이도. 그리고 이제 요건은 이분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셨어요. 나는 한 4, 5천만 싸게 낙찰받아도 괜찮다. 실거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격을 오히려 좀 낮춰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낮게 들어가셔도 된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8호가 넘어가는 건들은 절대로 투자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입찰을 들어가도 괜찮다. 보수적으로 입찰을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같은 실거주끼리 밟힌 거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인정? 네. 그래, 가져가. 인정. 그래서 요즘은 수도권은 그렇게 좀 던져봐야 돼요. 이걸 내가 꼭 받아야 돼. 그래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쿨하게 좀 낮춰서 들어갔는데 매우 좋은 가격에 이제 낙찰을 받았죠. 기가 막힌데요? 잘 받았어요. 낙찰가가? 네. 차순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지방은 이런 게 널려 있다. 지방은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낙찰받는 게 널려 있다라기보다 지금 투자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요? 네, 지방으로 넘어가면은.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사례는 네. 하지 말라.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 조심해.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빌라입니까? 빌라죠. 뭐지? 빌라요, 빌라죠. 빌라. 빌라죠. 다세대. 네, 다세대 빌라. 빌라죠. 네. 왜 하지 말라는 거죠? 빌라가 네. 지금 경기 수도권이 뭐 이렇게 분위기만 뭐 이러면은 뭐 지금은 뭐 조금 좋은데 뭐 얼마 전까지 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경매 물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막 쏟아진다 이런 얘기 네, 뉴스 기사로.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그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오히려 좀 물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네. 많이 안 나오고 쏟아지는 애들 중에 대부분이 이 빌라와 오피스텔이에요. 서울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낙찰가율도 더 낮아질 것이고, 많이 나오면 좋죠. 물건이 많이 나올수록 왜냐면 경쟁률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빌라 쪽을 추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빌라는 하지 말라고 해요. 빌라는 하지 말아라.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많아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빌라는 지금 아파트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좀 박스권으로 좀 갈 거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빌라는 그냥 무조건
이제 향후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동안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빌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위치가 좋을 때 낙찰을 받아서, 좋을 때라는 건 이제 좀 쌀 때 낙찰을 받아서 뭐 2, 3천, 3, 4천 싸게 낙찰을 받고, 아까 제가 이제 사례 보여드린 게 그런 거였잖아요. 막 2, 3천, 3, 4천 싸게 낙찰을 받고 뭐 1억, 2억, 3억 오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싸게 낙찰을 받고 시세가 오르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수익 내는 방법들을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요. 재개발, 재건축, 뭐 가로정비, 뭐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개발, 뭐 시소 통합계획, 뭐 그런 식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그냥 빌라는 가격이 오르지 않거든요. 이제 뭐 몇 년 동안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현재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 싸게 낙찰 받은 만큼의 수익을 취하는 게 맞아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아파트를 하는 게 낫겠죠. 지금 빌라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딱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은, 못 팔겠는데 이거. 내가 야 싸게 낙찰 받아 이거 못 팔겠는데. 그게 정답. 못 팔아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실거래가 뭐 없는 21년도 뭐 끝인데 뭐 가끔 가도 20년 와 못 팔아요 지금. 전세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팔 수가 없어요. 뭐 싸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싸게 낙찰이 되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아까처럼 그 아파트 그런 거 막 싸게 낙찰되는 아파트가 거, 낫죠. 그게 낫죠. 팔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럼 지금 빌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실거주는 건가요? 실거주면 아파트를 해야죠. 모르겠어요. 지금 뭐 빌라 하시는, 일단 저는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빌라는 안 하세요. 물론 이제 그 신통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목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빌라는 지금 저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물론 그게 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훨씬 더 괜찮은데 굳이 빌라를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그리고 빌라는 어려워요, 되게. 당장 시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네. 이러한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요, 네. 얘가 송파구면은 강남 상부 중에 하나죠. 네. 야,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야. 그리고 평형대도 전용 면적이 뭐 12평 정도면은 뭐 그래도 뭐 아파트로 따지면은 글쎄요, 뭐 24평까지는 안 되겠다. 네. 뭐 어쨌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방이 한 3개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감정가가 3억 4,900이죠. 3억 5천이 채 안 돼요. 네. 근데 쭉 유찰이 됐죠. 유찰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4억 1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4,100. 네. 4,100. 네. 엄청 싸게 낙찰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권리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제가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네. 권리 분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네. 일단 등기부상 권리 분석. 네.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지금 근저당이죠. 네.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은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네. 보통은 근저당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네. 가끔씩 이제 가압류 뭐 이런 거 있고. 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게 근저당이나 가압류면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끝났어요. 왜냐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없어져요. 밑에 게. 네. 네. 다 없어져요. 네. 물론 중간에 뭐 밑에 있는데도 안 없어지는 뭐 특별한, 사실 몰라도 돼. 그냥 이런 아파트, 이런 빌라나 아파트 유형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근저당 권리 분석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보면 돼요. 근데 임차인은 뭘 보면 되냐면은 네. 전입일자와 이 말소 기준, 제일 위에 있는 이 근저당, 네. 말소 기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입이 더 빠르네. 빨라. 그럼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건 뭐다? 보증금을 책임져야 된다. 근데 전입이 늦어. 같거나 늦어요. 네.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권리분석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건 대항력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이때부터가 이제 나머지 10%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이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네. 근데 임차인이 없거나 네. 있어도 이 말소 기준, 이 근저당보다 늦으면 사실은 권리 분석이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잖아요. 네. 아까 그 막 되게 싸게 낙찰된 건들이 다 그런 건들이에요. 굉장히 쉬운 건들. 근데 요건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고 2억 2천이에요. 네.
요거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죠, 일단. 네. 감정가를 시세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더군다나 지금 22년도 이때가 첫 매각길이라면 거의 22년도 중반 내지 21년도에 감정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시점은 언제다? 최고가였을 때 감정 평가가 된 거예요. 절대 지금은 이 가격일 리가 없어요. 절대. 어쨌건 이거보다 낮다. 낮고 얼마나 낮을지는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실거래가나 뭐나 이걸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네. 어쨌건 간에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 2천인데 네. 2억 2천인데 얘를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요. 4,100의 낙찰을 받았어도 2억 2천의 낙찰을 받은 격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거 다 이렇게 물어줘야 되거든요, 임차인. 네. 그러니까 뭐 경매 비용이랑 뭐랑 따지면 결국은 이 낙찰가는 거의 한 2억 그냥 2억 한 3천 정도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디테일하게 뭐 들어가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한 2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다. 뭐 그 정도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또는 뭐 그냥 2억 2,500이다. 뭐 네. 이래 되고. 네. 그러면 야 아무리 떨어졌어도 이게 2억 2천은 넘지 않을까? 뭐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만약에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2억 2,500이면은 괜찮네. 3억에 팔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얘가 위반 건축물이에요. 아파트는 위반 건축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근데 그 위반 사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 기회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빌라가 네. 그 약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막 네. 뭐, 왜 이렇게 짓다 말고 막 이랬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층이 밑에 있는 층보다 공간이 더 이렇게 적은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해놓은 것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죠. 칸막이로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덮어서 공간을 더 만들고 막 네. 그죠. 그것도 이제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 위반 사항은 오히려 괜찮아요. 물론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위반 사항은 이제 야 너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라고 이제 그 원상복구 명령을 이제 내리는데 네.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리죠. 때리죠. 뭘로? 돈으로. 이행강제로.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요. 퍽퍽 때리죠. 근데 사안에 따라서 보통 그런 것들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부과를 하고 끝나요.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안 커. 네. 그리고 끝나. 그러다가 이제 보통 한 5년에서 6년마다 한 번씩 양성화 기간이라고 있어요. 야, 너네 이거 불법으로 한 거 있잖아. 위반으로 한 거. 이거 신고해. 그럼 합법적으로 해줄게. 그게 돼요. 그럼 오히려 그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건축물 대장이랑 다 바꿔줘요. 일정 뭐 금액을 좀 내고. 근데 이런 위반 사항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이건 어떤 위반 사항입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2종 근생으로 돼 있죠.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허가가. 외관은 주택같이 보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원래 주차장 공간을 이거를 주택으로 만들려면 주차장 공간이 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뭐 필로티 뭐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상가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주차 공간이 조금 더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이렇게 난 거예요. 얘는 주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공 받을 때는 당연히 안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준공을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돼요. 이건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4,100의 낙찰을 받아도 사실은 이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분이 아신다면 지금 결정기 뭐 아직 장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나네 싶으시면은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시는 게 보증금은 얼마 안 되죠. 지금 뭐 3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왜? 이거는 왜 이게 경매로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팔 수가 없어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일반 매매는 안 되죠. 일반 매매를 하려면 이거 건축물 대장 뭐 다 이거 다 봐야 되잖아 이거. 네.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중개를 한다면은 이런 물건 중개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모르겠어요. 이게 야, 이 재개발이 된대, 입주권이 나온대, 그러면 또 몰라. 별로 그래 보이진 않고요. 뭐 그럴 대상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걸 빌라 용도로 쓸 거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도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아이가 이거를 상속을 뭐 이거 안 받을 수도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물건은. 근데 이런 건들이 빌라는 도사리고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이런 네. 건들이.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깝깝하다 이거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간간히 있거든요. 이런 건들. 사도 문제고 이거는 유지도 쉽지 않고 그렇죠. 이거는 사용도 쉽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이거 그냥 상가용으로 써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빌라인데 이걸 상가용으로 뭘 어떻게 쓸 건지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최근 뭐 몇 개월 동안 뭐 그게 한 20개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요즘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최고가에 달해 있다. 네. 뭐 이런 기사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자료를 만들어 본 건데 네. 화살표 막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이게 경매 물건 수고요. 네. 막대가 그리고 요 그래프 요 올랐다 내려왔다 막 이게 낙찰가율이에요. 네. 매각가율.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경매는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 역할을 해요. 확연히 이제 그걸 해요. 이 매각가율이 떨어지잖아요. 매매가도 떨어져요. 근데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죠. 막 네. 떨어졌죠. 네.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죠. 네. 낙찰가율이 막 올라가. 이 시점에.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도중 이 시점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계속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다 그 중간에 있죠. 네. 이미 경매 시장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은 뭐다? 지금은 자, 이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네. 이때부터 수도권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꺾였죠. 이때 꺾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럼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다? 상승 다시 수도권이 올라갈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네. 이때처럼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걸 좀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야 그럼 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아닐 것 같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한 요 정도 시기라고 저는 봐요. 막 떨어졌다가 네. 살짝 반등을 했다가 저는 이제 이 시기가 과거에 살짝 반등을 했던 그 정도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08년, 09년 요때 경매하기 되게 좋은 시즌 아니었습니까? 제가 뭐 이때 경험해 보진 않았. 이 막 시장이 뭐 방향성이 없이 그냥 막 찌그덕찌그덕 할 때. 네, 저는 이때도 경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죠. 요 시기 때. 하지만 왜 지금 어떤 낙찰가율을 아까 계속 보셨잖아요. 네. 야 이때도 굉장히 막 주워 먹었겠네 막 이런 생각 드시죠? 막 거의 뭐 그냥 쓸어 담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제 사례 아까 보여드렸는데 네. 그것도 일종의 좀 권리적으로 살짝 좀 어려운 거였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소송까지는 아니고 인도명령 정도의 수준으로 하여튼 뭐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는 건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제가 한 4천이가 5천밖에 싸게 낙찰 못 받았죠. 이때 당시는요. 정말 5천 싸게 낙찰받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희한하다. 지금처럼 막 1억, 2억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때 특수물건만 했었어요. 이때 다. 그래요? 네. 침체장인데도. 네. 왜냐면은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는 낙찰받고 그러니까 사고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은 수도권이 08년도부터 이때부터 뭐 14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이때 그죠? 제가 이때 당시에 경매를 할 때는 그래서 상승을 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절대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살 때부터 철저하게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특수 물건만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때 낙찰 받아서 팔 때 낙찰 받은 시점에서 단 10원도 상승을 한 건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 이때보다는 훨씬 더 경매하기가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이때는 또 지방은 또 조금
지방 너무 좋았죠. 네, 좋았으니까 네. 또 아마 그런 영향이 저는 근데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는 굉장히 빡센 직장인 일종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지방을 갈 만한 여건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만 투자를 이제 하려다 보니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특수 물건 위주로만 이제 투자를 했던.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파월이 한 번을 하네, 세 번을 하네, 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하네, 뭐 그러고 있는데 이 금리가 조금 이제 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풀어지는 쪽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잘 받는 게 또 녹록지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금리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것까지 넣을까 하다가 그것도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내려가지만 많이 내려가는 시점부터 다시 부동산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과거 제가 이제 그 패턴도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코픽스 금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담보대출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그 코픽스 금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네. 지금 코픽스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가 계속 묶여 있어도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해도 그런 가운데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코픽스 금리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내려가야지만 그러니까 내려가서 시간이 지나야지만 결국 이게 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금리가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많이들 하시는 게 뭐 110 대책 이후로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서울에 그리고 1기 신도시에 이제 재건축이 좀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신통으로 많이들 뭐 도시 재생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뭐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뭐 토지와 상가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분양권 쪽은 굉장히 좀 선별을 해서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모르겠어요. 꼬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또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도 하겠죠. 법인은 뭐 우선 법인으로 지금 주택은 상당히 제한된 게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법인으로 계속 가시는 분들은 네. 뭐 상가 토지 쪽으로 그리고 뭐 주거용으로 뭐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또 매매 사업자가 이제 괜찮은 수면으로 또 떠오른 여건이 이제 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들을 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럼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경매를? 지금은 그러니까 아파트면은 매매 사업자가 이제 법인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매 사업자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있죠. 단기 매도라든지 그 밖에 뭐 종합적인 어떤 세율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매 사업자 개인보다는 좀 유리하죠. 뭐 장단점이 있고 85 초과가 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은 제일 좋은 거는 무주택자는 세상을 다 가졌다. 무주택자는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수강생분들이 요새 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갈아타기. 갈아타기. 네. 진짜 많이 하는구나, 질문을. 좋은 입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정말 많이들 하시죠. 내게 안 팔리는데 어떻게 좀 갈아타기를 좀 요즘 그래도 좀 팔리잖아요. 다시 지금 서울에 매수 심리가 또 굉장히 많이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지금 거래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막 되거든요. 이제 다시금. 네. 한동안 또 죽었었잖아요. 작년 9월부터 사실 지난달까지 또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막 이랬었다가 네.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다시 막 서울이 좀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좀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야 다시 서울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겁나죠.
몇 년 전까지 봤잖아. 막 폭등하는 거를. 네. 움직일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불안해들 하세요. 야, 이제 지금 아니면 다시 이제 나 더 좋은 데로 막 강남 이런 데로 못 가는 거 아닌가. 꼭 강남이 아니어도 좀 더 좋은 입지로 내가 이제 못 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지금 옮겨가는 거. 상급지로. 그럼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십니까? 뭐 다 솔루션이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최악의 타이밍이죠. 지금이. 왜냐면 이미 지금 내 아파트는 30% 40%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가려는 데는 거의 안 떨어졌어요. 덜 빠지거나. 네. 아, 덜 빠지거나. 그러니까 내 거는 지금 30% 빠져 있고 네. 가려는 곳은 5% 10% 빠져 있고. 그쵸? 네. 하물며 안 빠진 것도 있고. 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그쵸?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지금 내가 30% 빠졌다면 지금이 최저가거든요. 내 거는. 여기서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 10% 빠진 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5% 10%밖에 안 빠지네야 얘가 과거 그 사이클에도 네. 그러면은 지금 5% 10% 빠진 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30% 빠졌던 애인데 지금 5%밖에 안 빠져 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주변에 정말 괜찮은 호재거리가 있지 않는 한, 얘 때문에 이제 얘 가치가 올라가 있지 않는 한,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은 얘도 과거처럼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야, 강남은 안 빠져. 강남도 과거에 30%, 35% 빠졌었어요. 그랬던 강남이 뭐 5%, 10%뭐 이렇게밖에 지금 안 빠진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위치도 아까 뭐 PIR 보셨듯이 그 높은 PIR을 지탱하고 있는 거 상당수가 강남이에요. 가격 위치가 굉장히 높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모르겠어요. 뭐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좀 되게 위험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자체를.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죠. 저한테 이제 원칙 같은 거를 간간히 네.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네. 일단 잃지 않는 거를 중점으로. 까먹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계속 여러 건에 계속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됐건 단 한 건도 일단은 손해보는 게 없는 이제 그런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는 대박 한번 터지고 뭐는 막 좀 막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좀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중박을 여러 번 꾸준히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손해보는 건 절대 없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경매 전문가 분들은 이게 계속 어떤 시드, 그러니까 커지면서 다루는 물건도 이제 커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물건 사이즈 자체도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좀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데 대표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요. 이런 건 병행을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도 낙찰받고 막 그래요. 골목상권 침해. 치매가 됐다면 일단 사과드리겠고. 그러니까 아직도 싼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런 어떤 좀 규모가 되는. 그래서 아까 뭐 진작에 여쭤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 이거 총선 결과 이거 계속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토지 낙찰 받아서 네. 뭐 스타벅스 같은 뭐 이런 DT라든지 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보통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럼 초보자들은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뭐 어떤 접근 방식이 제일 좋을까요? 쉬운 거부터 하는 게 맞겠죠. 쉬운 거부터.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강의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거 들을 것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진짜 그 좋은 컨텐츠들의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뭐 토지 보상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부지런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저한테 와서
또 상담을 하시는 내용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들었을 때는 다 물론 할 수 있죠. 거기 전념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상 그 테이프를 끊기까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테이프를 못 끊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공부만 하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 아, 입찰만 하다 그냥 끝났죠. 네. 하나만 해보면 돼요, 일단. 하나만, 그러니까 경매도 진짜 낙찰 한번 못 받고서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만 받아놓으면 그것도 난 경험 삼아 할 거야. 뭐 시세보다 500만 원 세. 그런 거 하지 말고 최소한 뭐 그래도 뭐 몇천만 원 수익 나는 한 건만 해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쉬운 거부터 접근을 하셔라. 제일 쉬운 게 뭐다? 아파트다. 아파트는 돈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보여드렸고요.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내가 뭐 잘하는 분야가 있어. 나는 공장에 대해서 좀 잘 알아. 그러면 공장 되게 좋아요. 네. 그것도 많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좀 큰 수익 뭐 자기가 일단 아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로 하면 돼요. 그 분야가 좀 특이한 분야야. 경매 너무 좋죠. 경매로 하기가. 그렇죠? 근데 아니야, 나는 이도저도 잘 모르고 불인이야. 그러면 아파트 쉬운 것부터 하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됐어요. 워렌 버핏 투자 법칙 중에서 나는 너무 힘든, 정말로 힘든 7피트의 장대를 넘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1피트로 뭐 30cm 그냥 장대 없이 넘어가잖아요. 네. 난 그런 거를 여러 번 넘는 투자를 좋아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불인이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쨌든 이게 경매가 어쨌든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책이 됐든 강의가 됐든 뭘 공부를 해야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여러 경매 전문가분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근데 이제 강의를 이제 딱 결제하려고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경매 쪽은 이게 단위가 좀 큽니다. 강의료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심지어는 500만 원, 800만 원, 뭐 어디는 10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좀 어떻게 좀 선별해서 골라서 들어야 될까요? 좀 어떤 기준으로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세요. 절대 그 비싼 금액을 결제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또 일종의 또 마케팅의 기법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강의는 제가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네.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강생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그런 강의를 듣고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게 그 금액을 만족을 시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많이 못 보고 해서. 그리고 투자는 결국 금액이 높은 거는 거의 뭐 공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엮어서 네.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강사들이 비싼 어떤 강의료 그런 거 하고, 그리고 하물며 그렇게 들어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내가 이 분야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괜찮을까라는 걸 막 입찰 들어가요. 누구 돈으로? 수강생 돈으로. 그래서 잘 되면 뭐 좋은 거고. 근데 그거 안 돼서 저한테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투 경매로.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멘토를 만남에 있어서 일단 뭐 진실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마케팅 차원에서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비싸게 하지 마시고요. 비싸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절대 공투 같은 그런 거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100만 원, 뭐 이제 60만, 70만 원짜리 저도 제일 비싼 강의가 그 실전반 물건 추천 막 다 해주고 막 그게 얼마? 59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퀄리티 뭐 저는 하시는 분이 뭐 그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뭐 투자금이겠죠. 뭐 그거와 본인의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다 좋은 수익 낼 만큼의 효과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건도 100만 원 안 넘잖아요. 고액은 한번 의심을 정말 심각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해도 그냥 가서 그냥 뭐 딸려 들어가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내 실력은 아닌 거잖아요. 내 투자는 또 아닌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군인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직업 군인 네. 이셨던 거예요? 아, 정말 의외입니다. 그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그래서 많이들 놀라세요. 솔저. 와, 어떻게 직업 군인 몇 년이나 꽤 오래 했어요. 15년, 16년? 뭐 이 정도 했어요. 부사관이었고요. 아, 지금도 굉장히 이제 빨리 했어요. 빨리 하고. 하여튼 그러고 있다가, 상사, 네. 김상사님이셨군요. 그렇죠. 그 직업 군인을 하게 된 계기도 뭐 굉장히 웃겨요. 하여튼 뭐 정말 뭐 잠깐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꽤 길게 이제 좀 하게 됐어요. 진짜 오래 하셨네요. 네, 오래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계기로 딱 부동산 이쪽으로 난 경매를 해야 되겠다. 일단은 이제 어느 순간 그냥 군인이 하기 싫었어요. 갑자기? 예, 뭐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16년을 하셨는데요? 네. 어,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저 하물며 1년만 더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나왔어요. 진짜 네. 1년 남았는데요? 네. 아, 어쨌건 그냥 그 하기 싫으면은 뭐 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기 싫으면 막 더 당장 막 안 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해서 네. 일단 그게 싫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부동산 경매였어요. 군복 벗으시고 바로 이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회사를 또 가셨다가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경매가. 네. 그때가 제가 경매로 그러니까 제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 보증금 뭐 다 날라가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그때 시작을 했고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야 막상 해보니까 공부하고 내가 이제 직접 낙찰 받아보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기 싫어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그 전부터 이제 뭐 투자는 계속 했었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나와서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 회사 그리고 전문 로펌까지 뭐 한 6, 7년 정도 계속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스토리가 네.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거는 채널에 뭐 제가 이제 자주 출연도 하지 않지만 또 여쭤보시는 건 처음이에요, 또. 그래요? 네. 좀 신선한 질문이었습니까? 그쵸. 경매 전문가로서 지금 2024년 혼란의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뭐 유튜브에서 어디서는 뭐 무슨 폭락이 온다, 어디서는 또 뭐 바닥 찍었다, 막 지금 뭐 의견도 엄청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보니까 이제 뭐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또 많이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저기 또 후레기님도 그 여성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훈남의 또 얼굴을 또 0.2% 정도. 0.2%. 20대 0.2%. 저는 이제 반대로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 왜 내가 들어가는 물건은 막 뭐 3, 40명, 4, 50명 보증금 찾아서 받아가는데도 막 1시간 걸리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통계적으로 막 살펴보다 보면은 예. 꼭 자가 보유율이 제일 높을 때가 집값이 거의 제일 높을 때예요. 반대로 자가 보유율이 제일 낮을 때가 집값이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 신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많이 올라야지 사요. 그리고 막 많이 떨어져야 팔어. 되게 웃기죠? 그러네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 그럼 그런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하면 돼요. 대중과 반대로. 네, 무슨 얘기냐?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무섭죠? 네. 그죠? 방향도 안 잡히고. 네. 저는 지금 되게 좋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해라가 뭘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죠? 오히려 이 지금 시점에 한번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공부를 하시다가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지금 시점에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위험한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음, 오히려. 음, 21년도, 22년도는 대부분이 위험한 지역이었고요. 네. 근데 그때 많이들 샀잖아요. 그때 많이들 투자하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그리고 뭐 일부 광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른 어떤 지방들도 뭐 지금 가격 위치가 위험한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서 어디를 선별을 뭐가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한 몫이지. 그래서 지금은 뭔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적인 공부 그리고 괜히 남들이 쉽다고 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괜찮다. 왜 괜찮은지는 제가 지금 내내 좀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울 때는 오히려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은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때가 네. 그럴 때다. 네. 아파트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당연히 저는 이제 경매를 부동산 평생 할인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 할인. 평생 할인. 왜냐면 내가 언제든 사고 싶으면 할인 받아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매에 대한 툴은 꼭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싸게 사야죠. 알겠습니다.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분들은 진짜 기행 아유, 지금 경매로 진짜 저는 그 말씀 이제 꼭 드릴게요. 지금 무주택자 또는 지금 1주택자도 2주택까지는 이제 일반 세율이니까 네. 꼭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분위기일수록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안 보는 것 네. 같더라고요. 다주택자들끼리만 막.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안녕. 즐거웠습니다. 근데 왜 닉네임이 새벽하늘이에요? 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네. 그 뒤풀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새벽까지 막 술 마시고. 좋아하십니까? 예. 좀 이제 좋아해서 좀 맥주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마셔요 막.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네, 차근차근 먹는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삼촌인데? 그러니까 수강생분들도 안 가시고 그러면은 꼭 새벽이야. 뭐 이렇게 뒤풀이 하면은. 그래서 새벽 하늘이다. 뭐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직장인이었을 때 네. 뭐 어떤 직장인인지 이제 뭐 아실 거고 네. 그때 그 다음 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날은 항상 거의 대부분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진짜 거의 뭐 밤을 새서 공부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새벽 하늘이 막 뭐 해가 떠오르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광경을 보다가 그 닉네임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만들었지만 뭐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새벽 하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